그러면 저희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이메일을 통해서 제가 발표할 자료를 공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메모하실 내용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채팅창을 좀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에 질의를 못하신 분이 있거나 정말 이거는 꼭 물어보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꼭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참고로 혁신법에 대한 내용, 주된 내용과 종전의 규정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드린 내용은 저희가 연구개발기관 유형 4가지 유형 중에 영리기관 대상으로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주의하실 점 위주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법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각 항목별 주된 내용,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사용하는 절차, 이 내용 안에는 정산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국가연구혁신법이 금년도 1월 1일 제정이 되었고 현재 하위 규정까지 대부분 제정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 제정 이후에 연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연구혁신법 매뉴얼이라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금년도 6월 말경에 제정해서 연구기관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참석하신 분이 그 매뉴얼을 현재 못 받으시거나 현재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이 발표 자료에 있는 연구재단 홈페이지 해당 메뉴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연구혁신법에 대한 제정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좀 이 R&D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별도의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이 법이 그럼 왜 제정되는지 궁금해하신 분이 여전히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R&D 사업에 대한 진흥은 개별 부처 소관 법률을 모두 다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 사항 또한 개별 부처 소관 법률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연구 현장에서는 단순한 연구비 사용이라 하더라도 개별 부처의 적용 규정을 모두 다 숙지해야지만 연구비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연구 현장에서는 여러 개 부처 연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규정을 숙지하는 가장 큰 연구 현장에 큰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화된 법을 만들었고요. 그게 국가연구혁신법입니다. 그래서 동법에서는 연구개발 관련된 규제사항은 혁신법에서 모두 정의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된 진흥사항은 종전처럼 개별 법률을 따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연구재단 지원 과제 중심으로 금일 발표하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종전과 달라지는 게 연구재단의 적용 법령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R&D 분야와 학술진흥법에 따른 이 개별 법에서 정하고 있었던 하위 규정들이 이 모두 전면 폐지, 전면 개정이 되어서 혁신법에 따른 하위 규정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위 규정의 체계 변화는 자료로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에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국가연구사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혁신법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0여 명 가까이 이 교육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랜선을 통해서 제가 아닌 서로 상대방과 통화하시거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가끔씩 남겨주셔서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적용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혁신법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모든 국가 R&D 과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혁신법은 가장 다른 법률과 달리 특별법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혁신법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 규제에 관련된 사항으로 혹시 충돌나거나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혁신법을 우선 적용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영리기관 참석하시는 모든 과제에 대해서는 아마 법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이 극히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자료로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R&D 사업은 혁신법을 모두 다 적용받고 있지만 저희 연구재단의 대학 등의 일부 지원하는 학술 지원 사업,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등은 일부만 적용받는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조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혁신법에 대해서 조문이 가장 있고요. 마지막에 부칙을 보시면 제1조에 이 시행 일자가 금년도 1월 1일입니다.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별도의 경과 조치가 없다라는 게 이 법의 약간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거다 보니까 신규는 당연할 뿐만 아니라 계속 지원하는 과제 또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연초부터 이런 부칙으로 인한 단순하지만 이 부칙으로 인해서 저희 전문기관인 재단 연구 현장에서 가장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번 이 경과 조치에 대한 해석에 대한 방법을 하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1단계인 연구개발 과제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해 연구기간이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 이 계속과제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 정산, 회수 기준은 모두 다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되고 정산의 방법도 매년 하는 연차 정산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참고로 혁신법의 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매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정산하는 연차 정산 방식에서 단계 연구기간이 끝난 이후에 제출하는 단계 정산으로 변화됐다는 것도 정산의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종전 규정에 따른 연차 정산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2년에 대한 부분만 단계 정산을 한다라는 유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해당하는 사업연도가 걸쳐 있는 그런 과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사용 정산 회수 기준에 대한 해석은 사용 기준만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것만 종전 규정을 따르게 되고 나머지 정산과 회수에 대한 규정은 혁신법에 따라 단계 정산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는 단계 정산을 하게 되면 단계 연구기간 종전에 끝난 연차 정산이 끝난 것까지 다 정산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연차 연구기간이 끝난 과제는 제외하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혁신법에서 좀 약간 정산해서 약간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비율 계산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직접비 집행 비율, 연구수당 집행 비율, 간접비 집행 비율 등에 대한 계산식은 이 단계 정산 기간에 대해서만 카운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한 각 비목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또는 매뉴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개발사업 사용 기준에 대한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종전에는 영리기관 혹은 대학 정부 출연 모두 연구개발 기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공통되게 적용된다라는 게 연구 현장의 큰 불편사항 중에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법의 이 사용 기준에서의 큰 특징은 각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은 공통기준이라는 게 있고 대학, 영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그 다음에 기타 비영리기관의 크게 4가지 기관 유형으로 거기에 맞는 연구개발비 계산과 인정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게 큰 특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리기관은 여기서 보시게 되면 공통의 계산 기준, 인정 기준에 있는 18조 33조 그리고 제6절에 있는 60조, 69조가 이 큰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관별 책무라는 게 이 근본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기관별 책무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책무가 있고 연구개발기관의 책무가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자에게 연구자 자율을 부여하고 연구를 수월할 수 있게끔 지원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게 주된 목적도 하나입니다. 그로 인해서 연구개발 자율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기관은 이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게 규정의 제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 용도의 비목 체계를 좀 변화를 보겠습니다. 종전에 있었던 직접비, 간접비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용어했던 세목이 현재는 항목이라는 그 명칭이 바뀌면서 이 세목 중에서는 신설된 부분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부담비라는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대한 그 비목은 영리기관에서는 전혀 사용이 없는 정부 출연 기관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종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근데 명칭은 달라지진 않았지만 하나씩 신설되거나 변경이 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비는 직접비, 간접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직접비에 대한 규정상의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 13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직접비에 대한 정의는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행하고 있는 이 과제에 꼭 필요하고 여기에만 쓸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그런 비용을 큰 틀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공통적으로 개별 연구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은 간접비로 정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통되게 인건비든 직접비든 이 공통되게 이 비목과 상관없이 공통 적용 계산 기준은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혁신법과 하위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정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에서 별도의 자체 규정을 꼭 마련 후 개상하고 사용해야 된다. 현재 만약에 구체적이지가 않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규정을 꼭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제정 혹은 개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혁신법을 수행한 연구개발 과제의 별도와 아니면 그 기관의 용도 서로 달리해서 그 규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 즉 하나의 규정으로 혁신법 적용하는 연구개발 과제 아니면 기타 다른 용도의 그 목적으로도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공통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 간 차이가 있는 규정을 운영할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한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통되게 적용하고 있는 제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관세 등에 대한 그런 세금에 대한 업무가 종종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쟁은 저희가 영리기관이 만약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 의무를 깜빡이고 놓쳤다. 아니면은 신고 의무를 해태했다라는 등을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환급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계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유용성 혹은 기관 공통적인 유용성 비용인 주류 등에 대한 비용은 절대 계상할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한 비용인데 중복 계상. 여기서 동일한 비용의 의미는 연구과제에서도 집행하고 혹은 기관의 공통경비인 다른 목적의 재원으로도 집행하고 하나의 목적이고 하나의 집행인데도 불구하고 이중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기관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한 항목이 종전에는 된다 안 된다라는 게 연구재단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된 바가 없었으나 근본 규정에서는 명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연구개발 과제를 참여한 연구개발 기관 간의 거래 제한도 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재단은 총괄 과제 밑에 여러 개 세부 과제가 있을 경우에 이 세부 과제 내에서도 주관, 공동, 위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러 개 세부 과제가 모두가 거래가 제한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부 과제 내에서 주관, 공동, 위탁이 거래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거래에서 계산 가능과 불가능은 혁신법 매뉴얼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영리기관을 좀 인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기관 중에서도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가 좀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적, 물적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거래 자체도 현재는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로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상은 되어 있고 인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연구개발 기간 동안 사용한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개발 기간은 계속 반복드릴 예정이지만 단계 연구개발 기간 혹은 단계가 없으면 총 연구개발 기간을 언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연차별로 연구과제 관리를 하셨던 분이라면 그 틀을
단기 연구기관 혹은 총연구개발기관으로 변화를 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점 꼭 숙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비 사용 시 비목 간 이동도 가능한가요? 간접비에 해당되는 예상 금액을 직접비 또는 다른 비목을 받고 사용하는지의 질문을 쿵쿵님께서 하셨는데요. 당연히 연구개발 비목 간 이동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는 비목에서도 협약 금액 대비 증액이 불가능한 것이 연구수당과 지금 현재는 간접비는 사전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 승인사항 또는 증액이 불가능한 비목은 그 두 가지 비목이 연구재단에서는 해당이 되니까요. 참고를 꼭 부탁드리고 그 사항이 아니시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있었던 간접비, 직접비 간에 대한 그 이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간접비에서 직접비 전용은 특별하게 연구기관의 자체 변경 승인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연구재단으로 통보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직접비에서 간접비로 사전 승인사항으로서 이 금년도에 새로운 승인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은 하지만 전문기관의 승인사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사용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증명자료는 반드시 구비하셔야 된다. 특히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5년까지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은 종전규정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저희 현재까지 진행 아픔을 느끼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이슈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에 서비스 제약 취소 등 부대 비용도 포함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용기간 종료 후 3개월까지 사용시적 보고 제출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 발간 비용, 그 다음에 평가 관련된 비용, 여기서 평가라고 하게 되면 전문기관의 평가 대행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요금, 재세공과금, 연구수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출 원인행위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된 건에 대해서만 금액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출 원인 행위에 대해서 좀 문의를 가끔씩 많이 하시는데요. 모든 연구개발 기간 동안 연구개발 활동한 경비를 계좌이체나 연구비 카드로서 연구개발 기간 동안 집행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활동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연구비 카드까지 다 사용 시적 보고 제출 이전까지 연구개발 기간 종료일까지 다 사용을 했지만 단순하게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만 못했다라는 그런 등에 대한 예외 사유가 지출 원인 행위가 연구개발 중에 있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럼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 연구비 카드와 계좌이체가 가장 큰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상은 연구비 카드와 계좌이체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간중간에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개발 과제의 형태별로 내부거래 제한에 대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말씀을 사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학의 사례이지만 영리기관도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주간은 서울대, 2주간은 서울대, 3주간은 연세대인 과제 구성인 세부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위탁을 연세대에서 연세대로 줄 수 있냐? 지금은 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료로 가름을 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든 거니까요.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공통된 기준이 종전과 달라지는 점은 크게 몇 가지가 있지만 주요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비 부당 회수 금지라는 조문이 생겼습니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연기기관에서 발생된 일이 극히 없지만 대학 등에서는 학생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다시 회수해서 공동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문이 확대가 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모든 연구개발비 사용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주었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행위 자체는 금지이며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위반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수가 강화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부 많은 분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하나가 왜 검수를 해야 되냐, 너무 행정 낭비이다라고 말씀하신 부분 중면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연구개발비를 시설 장비 혹은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등을 통해서 모든 구매 행위가 왕왕 발생됩니다. 그러면 자체 규정에 따라서 위임 정결 규칙 등을 따라서 구매 절차를 밟게 되죠. 그런데 구매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품을 받게 되면 제3자가 검수를 꼭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검수를 구매하는 그 거래업체와 직접 거래 요구도 하고 납품까지 하게 되면 허위 거래되는 사실이 사실 너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검수를 강화하자라는 게 이번 규정 중에 큰 취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건비부터 말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사용 용도는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그리고 참여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관련된 사대보험 기간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이 인건비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은 연구 지원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종전과 똑같이 인건비 계상은 불가능하고 이것은 비영리기관만 해당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리기관에 대한 인건비 현금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제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부 큰 원칙을 제시하면서 몇 가지 지금 가능한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총 연구개발비의 현금 금액 중 50% 범위 내에서만 계상해야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데 다만 해당하는 과제의 특성상 5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초과 계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가 있거나 특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재단의 해당 사업부서에 관련된 내용을 협의 후 진행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별도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계상할 수 있는 부분은 중소 중견 기업에 대해서만 종전과 똑같이 신규 채용 참여 연구자, 이 참여 연구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 참여 연구자 포함해서 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2호에 대한 서식을 꼭 수행 중에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 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가능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인정사항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더 있지만 자료 공백상 나머지는 모두 다 중앙행정기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인정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정에 대한 방법이 곳곳에 용어가 있는데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인정의 방법은 첫 번째는 각 부처의 규정상으로 인정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사업 공고 시 나갈 때 인정을 개별 사업별로 할 수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이 앞뒤와 상관없이 있을 경우에는 개별 사업별로 전문기관에 별도의 인정한다라는 행위 문서 혹은 시스템의 등록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시스템은 현재까지는 구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꼭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가장 크게 또 바뀌었던 부분은 용어의 변경이고 사용 용도에 대한 변경입니다. 첫 번째는 종전에 많이 써왔었던 참여율에 대한 용어가 현재는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용어로 우선 용어 명칭이 변경돼 따랐습니다. 종전에는 참여율이라는 개념 자체는 인건비의 4대보험 기간부담금과 4대보험 기간부담금, 그다음 퇴직급여 충당금이 모든 합계를 가지고 인건비의 참여율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대보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인건비만 인건비 계상률에 포함되고요. 나머지 4대보험 기간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별도로 지급하되 인건비 계상률로 관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바뀌었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로 인해서 해석상에 큰 변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전의 참여율에 대한 정의는 인건비에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정도와 그리고 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정도 두 가지 용어가 혼재돼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는 참여율이 100%를 한 과제에서 계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과제 계상 또는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는 이 혁신법의 연구개발비에서는 관리하지 않고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인 3책 50에서만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예시를 들면 한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는 다른 과제에서는 인건비 계상은 못할 거고요. 그런 거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연구수당까지 동일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과제 참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냐면 3책 50 범위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참여율과 계상률에 대한 그 용어와 사용 방법 자체가 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 계상률만큼 기간분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현재의 과기정통부의 해석은 인건비 계상률이 0% 이상인 과제에서만 4대 보험 기간분담금과 퇴직급여 충당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비례 원칙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비례와 상관없이 계상할 수 있느냐, 후자라고 우선은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 현장에서는 종전처럼 해도 돼요 안 돼요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편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건비 계상률이 50%이면 4대 보험 기간분담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50%를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가장 큰 분적은 대학의 가장 큰 비전임 연구원 등등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연구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취지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가끔 동영상이 지금 진행하면서 중계되는 내용이 시스템 사정상 좀 약간 지연이 되거나 슬로우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제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혹시 채팅에 좀 남겨주시면은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사용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리기관에 대한 인건비는 비영리기관과 달리 통합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안마다 해당하는 참여 연구자에게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이체하시는 방법으로 통합관리가 아닌 과제 베이스로 관리하셔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 영리기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인건비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해서 과기정통부 해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해서 그 부분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이 계상률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고 잘 재생되는 거 맞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계상률의 범위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참여율과 인건비 계상률의 큰 변화는 참여율에 대한 정의는 인건비에 계상하는 정도와 플러스 인건비 지급하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를 같이 해석을 하여 왔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는 혁신법에 대한 인건비 계상률은 인건비 계상률에 대해서만 관리하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는 관리하지 않겠다. 다만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 규정인 3채90은 준수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 계상률이 한 과제에서 100%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과제는 계상률 없이 0%로 과제 참여는 동시수행 과제수 범위 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백호준님은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혹시 지금 잘 안 되시는 분은 새로 고침하시면 잘 된다고 하니까요. 그 팁도 한번 이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서 종전과 달라지는 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용어가 변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계상률이고 현재 인건비 계상 비율만 관리하면 되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용어 변경 사항은 영리기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상률의 관리 단위는 종전에는 특이하게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출연 기관을 제외한 영리기관을 포함 모든 기관은 월급여 총액 기준 대비 이 과제에서 얼마의 인건비를 계상할 건지에 대한 포인트로 계상률을 관리하시면서 관리에 대한 단위도 월 단위로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계상률에 대한 입력 주기도 해당 연구개발 기관의 회계연도 종료일 1회까지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인건비 집행과 그 다음에 참여 연구자의 월 참여율 정보를 계상률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관리하는 것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참고해서 연구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건비 계상률은 여러 개 혁신법 적용받고 있는 연구 과제에 다 합해서 3채90 범위 내겠죠. 합해서 영리기관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범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계상률은 총 4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현금을 이번 달 월급여 중에서 그 다음에 참여 연구자에게 이번 달 이 과제에서는 얼마를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 계상률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리기관도 학생 인건비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받는 기간 동안 실제관 참여한다. 이거를 미지급 인건비 지급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 비해라는 해석은
혁신법을 적용받고 있는 연구 과제에서 발생된 연구개발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월 참여율이 달라도 상관없는 거죠?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구재단 과제도 혁신법에 대한 도입 초기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사전에 공고되는 부분은 사업에서 지금 아직까지 최소 참여율이라는 정보를 안내 공고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해석은 해당하는 계상률이 여기서는 영리기관은 월 단위이시기 때문에 월 단위 평균이 몇 %% 이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관리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 사업이 아니시라면 그 참여율이 변경되더라도 관리하신 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학생인건비입니다. 학생인건비는 사실 영리기관에서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자료로서 가름을 하고 여기서 큰 변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계산과 인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기 앞서서 저희가 잠깐 시스템 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된 시간은 뒤로 좀 수년해서 지금 진행할까 합니다. 그 부분은 양해 말씀드리고요.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한 주된 목적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연구 장비 임차비, 그다음에 장비 운영 유지비, 인프라 조성 운영비 이거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계상하는 금액에 대한 정의는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하거나 생산해서 자산으로 등록하는 자산 등록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시작될 시점에 영리기관이 생산 판매하거나 소유 임차 임대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는 구입가의 20% 범위까지 해서는 현물 계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에 5년 이내에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이후에는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까지 돼야 된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그 월급의 퇴직금과 4대 보험 기간분 등금이 포함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계상률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계상률에서는 그 금액은 빼고 관리하시는 번거로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률을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혹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시스템에 있으실 경우에는 꼭 제외하고 입력을 하시되 인건비 집행은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물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연구시설 장비비의 집행을 하실 때 건별 집행 예상 혹은 집행 대상 금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3천만 원 이상일 연구장비 구입할 경우에는 3천만 원과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재단의 심의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연구시설 장비심의회라고 정보관리하는 엠팩이라는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 대상이니까요. 꼭 이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3천만 원 이상에 대한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자산을 기관에서 등재를 완료를 하시고 30일 이내에 제우스라는 시스템에 꼭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시면 반갑겠습니다. 그러면 도입기간, 여기서 도입기한은 구입기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상황별로 연구시설 장비 계산 기준이 금년 혁신법에 의해서 좀 차등을 두었습니다. 종전에는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검수 완료 시점 기준으로 도입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 지금은 코로나 이슈 등을 통해서 이 재난재해가 발생한 경우 혹은 해당하는 수행하는 기관이 연구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전용 목적인 과제인 경우에는 각각 도입기간이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저희 전문기관의 승인 인정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꼭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시설 장비비에 대해서 놓치지 말으셔야 될 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구매를 하시거나 계약 행위를 하실 때 상대방 거래 업체를 통해 가지고 계약에 대한 내용이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계약 이행 보증금 또는 계약 완수가 좀 지연이 될 경우 지체 당금, 그다음에 연구비 카드 취소나 환차익 등이 발생되는 금액은 집행 금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를 하고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은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 보유 시설, 그다음에 장비, 공간을 위한 별도의 임차료는 원래 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으면 이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디에 계상해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혁신법 시행규칙에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중에 연구시설 장비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기재를 하신 뒤에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거로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을 하게 되면 여기에 개상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의 인정과 승인 사항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재료비입니다. 그다음에 뭐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연구 재료에 대한 구입비, 그다음에 연구 과제 관리비, 그다음에 연구 재료 제작비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뭐 다양하게 연구 재료비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고 영리기관 입장에서는 아까 연구시설 장비비와 동일하게 영리기관이 생산 판매하거나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소유하고 있는 시작 재료는 현물 계상이 하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입기한은 연구시설 장비비와 달리 연구 종료일까지 구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연구가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사용 잔액을 반납하지 않을 목적 등을 통해서 소진의 목적으로 다량으로 별도로 이 과제에 사용하지 않은 게 확인될 경우에는 그거는 직접비에 사용해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법원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 부분 중에 영리기관도 똑같고 모든 연구개발기관에 큰 변화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뒤 말씀을 드리고요. 사용 용도는 첫 번째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그다음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비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 사용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이게 왜 어떤 건지 좀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요. 특허를 출원, 등록, 유지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의 원칙상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입니다. 그러면 특허 출원 등록을 위해서 들어가기에는 특허 전략 수립 등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만 이 연구 활동비에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신설된 부분입니다. 꼭 알아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해서 현재 혁신법에서는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 두 번째는 전문가 활용비,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사용 금액이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직접비의 40%는 단계면 단계 연구관 총 직접비라고 꼭 이해하시면 돼요. 연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연차에 오버가 되거나 낮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전체의 단계 연구관 전체 직접비의 금액을 가지고 카운트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하시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과제를 모니터링 하셨을 때 이게 지금 오버됐는지 초과가 됐는지 아닌지를 꼭 모니터링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희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혁신법 도입 초기로 인해서 아직 도입이 안 된다는 점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회의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또 세 번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명 날인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하셨는데 저희 연구재단 지원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혁신법을 적용받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매뉴얼의 연구활동비 부분을 보시면 이 회의비를 집행하셨을 때 회의록이나 내부 결제를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회의록에 참석자 서명 날인을 어느 기관은 해도 돼. 저희 연구재단은 그동안 안 해왔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기관은 10만 원 이상, 어느 기관은 50만 원 이상, 어디는 100명 이상 참석 시 다양하게 이 규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는 서명 날인이 폐지되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회의에 대한 개요, 참석자 명단 등을 충실히 작성한 회의록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의비는 언제 집행이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연구개발기관 영리기관에 소속되신 분이라면 동일 기관에 있는 분들과 식비 등은 회의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나 전문가 등과 같이 회의할 경우에 필요한 식비는 계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동일 법인 내에 있는 이 법인에 대한 이 연구개발기관의 해석인데요. 이 부분의 동일함은 법인 등록번호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비입니다. 출장비는 공무원이 참여 연구자이면 공무원 예비 규정, 그 다음에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 영리기관 중에서 그 인력이 적은 소규모의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라는 거가 좀 문제인데요. 가급적이면 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입니다.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사실 여러 가지 형태든 목적이든 많이들 구입을 하시는데,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최종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 기간이 단계 혹은 최종 종료 이후에 종료됐다 하더라도 그 계약 기간이 정말 최소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초과한 기간만큼 종전엔 회수했지만 지금은 집행이 허용이 된다라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 인력 지원비라고 해서 참여 연구자에게는 종신 학회비, 과제에 무관한 학회나 세미나 참가비, 학위 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은 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점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회의비 식사비의 종이 영수증을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나요라고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영리기관도 그렇고 통합이지바로 시스템의 집행 내역에 대한 데이터 및 증명 자료를 지금 업로드를 하는 기업들이 영리기관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증빙 자료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세부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혁신법 매뉴얼에서 각 비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증명 자료는 최대한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원본은 꼭 보관을 연구기관 하셔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첨부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계제료에 대한 부분을 또 하고 가겠습니다. 논문 계제료는 이 연구과제 수행하시면서 참여 연구자분이 이 논문 투고 등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 종전에는 전문기관마다 사사의 표기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계산 가능 여부를 판단했는데요. 현재는 그것과 상관없이 직접 연구과제 관련이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또 짧게 하면 연회비도 동일합니다. 연회비 대상 기간이 단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전후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인정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활용비는 영리기관 같은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는 활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관에 소속된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회의비와 동일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실 운영비 때문에 영리기관에서 연초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서식에서 보시게 되면 그 소모성 물품, 소모성 비용이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었는데, 소모성 비용은 원칙상 말씀드리면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은 불가능하지만 사무용품비는 이 관련된 서식에 따라 상관없이 계상과 사용이 가능하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영리기관은 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시게 되면 별지 사무 서식을 보게 되면 영리기관이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구환경 유지비는 원래 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산과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느 전문기관에서 뭐 사업 공고가 올라왔었을 때 연구개발 계획서나 그다음에 혹시 그 이후에 협약 체결할 때 이 부분이 누락된 게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 체결 전에 꼭 이 부분을 첨부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크게 외부 전문 기술의 집행 한도가 직접비의 40% 사용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무용 기기와 사무용 소프트웨어 도입 기한은 사실상 지금은 도입 기한은 삭제가 됐지만 영리기관 같은 경우는 사용기준 별지 사무 서식에 있는 것만 계상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술 도입비 현물 계상 한도도 종전에는 없었지만 영리기관에 한해서만 실제 기술 도입 비용의 50%까지만 현물 계상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정다희님 인건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에 필요한 해당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사무용품비는 별도 상관없이 계상이 돼 있다 않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계획에 변경을 자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전문기관에 통보만 하시면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 대한 사용 비율이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수식을 이렇게 제공해 드리니까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수당 부분은 사실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법에 따른 단계 정산을 하면서 관리하는 대상 기관이 제가 처음에 경과 조치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연차로 관리했던 부분이 단계로 더 늘어났다. 즉 연차에서 관리하는 금액과 이게 단독 수령 여부를 연차 단위가 아니라 단계 기간 혹은 단계가 없으면 총 연구 기간으로 관리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지급 인건비 계상을 뭐 어차피 영리기관 같은 경우 현물을 대부분 사용하실 테니까 해당 사항이 없으시긴 하겠지만 이 미지급 인건비를 하실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내용도 통합이지발 시스템 꼭 입력해야 될 대상이다. 그다음에 연구수당을 집행할 경우에는 꼭 평가를 해야 된다. 근데 평가를 하는 주기, 그다음에 지급 시기 등은 현재로서는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여도 평가 등을 통한 자체적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수당 지급 기준이라는 자체 규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평가 후 지급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평가를 해야 되면 어느 대상 범위까지 하느냐라고 하면요. 종전에는 연체에 참여하신 분만 중고에 퇴사됐다 하더라도 연체에 참여하신 모든 참여 연구자 대상 평가를 하는데 지금은 단계 연구관 전체 대상으로 평가를 한번 하셔야 된다는 점. 여기서 한 번은 횟수는 제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 연구 전체를 봤었을 때 100명이 만약에 참여하신 과제라고 하게 되면 그중에서 한 명을 누락시키면 절대 안 된다. 100명을 모두 다 평가를 하셔야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독 수령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연차 단위로 1명, 2명, 1명을 참여를 했을 경우에 단독 수령이 가능한 해석은 종전 규정에서는 1년차와 3년차는 단독 수령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혁신법에서는 1년차, 2년차, 3년차에 합하면 4명의 참여 연구자 참여하게 되면 이거는 단독 과제라고 판단하지 않고 단독 수령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1인에서 최대 맥시멈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 지급 비율 한도는 연구수당 사용액, 협약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집행한 금액의 70% 이내로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단독 수령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70%만 지급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을 집행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연구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70%가 해당이 되지 않고 사용금액 자체가 100%이기 때문에 단독 수령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한사항은 수정인건비가 원래 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초과금액과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직접비 사용 비율의 20%포인트에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수당은 정산시 회수 대상이다라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통합이지바르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 종료 후 정산시 이시체크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 기능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활동비의 소모성 비용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사무용품비와 소모성 비용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소모성의 판단은 자산이 아닌 한 번 사용하거나 몇 번 사용하셨을 때 더 이상 소모된다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약간 경계는 명확하지만 이거는 뭐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판단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연구수당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수당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계가 있으면 단계 연구관 참여한 참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일부만 참여한 사람, 중도 퇴사자도 모두 다 평가 대상이고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연구수당의 사용 잔액은 종전에는 연차에서 연차로 이월을 했었을 때 별도의 승인사항 없이 자동 이월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계에서 단계 간을 이월을 승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직접비에 현물을 제외한 이월을 할 수 있지만 승인사항을 통해서요. 그중에 직접비에서도 연구수당은 이월이 불가능하도록 혁신법 매뉴얼을 정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되는 4대 보험 기가분담과 퇴직급여 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산이 불가능하고요. 단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구수당 범위 내에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다혜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법정부담금, 퇴직충금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가이드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계상률이 12%면 뭐 12% 범위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임의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하나만 아시면 될 부분은 인건비 계상률이 0%를 초과한 과제에서만 비율과 상관없이 4대 보험 기간분담과 퇴직급여 충당을 하실 수 있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시스템의 영리기관은 쉽게 변경하기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통으로 종전처럼 관리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계상률과 그다음에 4대 보험 기간분담 퇴직급여 충당금을 비례해서 관리하는 것을 쉽게 공고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탁연구개발비는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로서 가름을 하고요. 여기서 이슈는 위탁과제는 수행하시는 위탁연구개발비에서는 주관기관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공동연구개발비는 계상할 수 없다라는 점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과제를 수행한 위탁 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는 해당한 연구 과제가 이제 원칙적으로 부가세법 시행규칙 32조에 해당하지 않은 과제라고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으로 인해서 사용 잔액이 만약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행을 통해 사용 잔액을 이제 나중에 부가세에 대한 금액만큼 반납의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간접비는 자료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접비에 대한 부분은 뭐 고시 비율을 따른다는 점이 원칙이고요. 영리기간은 연구개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다음에 간접비에 대한 비율 적용 시점은 종전의 협약 체결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과제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정해져 있다. 다만 단계 종료가 되게 되면 단계가 시작하는 시점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영리기간의 간접비 고시 비율은 지금은 원칙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하나로 통일이 됐습니다. 10% 이내. 나머지는 발표를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절차에 대해서만 간단히 하고 제가 이제 종전에 올려드렸던 Q&A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와 안 해도 된다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은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연구 책임자의 발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비 카드에 대한 부분은 영리기관은 건별 지급 연구과제에 해당이 되므로 연구비 사용일로부터 대거 이체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는 연구비 사용 이전에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기관 협약 체결 지형을 통해서 연구개발비가 지급이 지연이 될 경우에 과제 개시 후 그 지연으로 인해서 받기 전까지에는 자체 재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예외상으로 연구원장의 의견을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크게 이슈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발표를 생략을 하고요. 승인사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 과제의 단계에서 간접비 총액이 사전 승인사항으로서 증액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간접비 고시 비율만큼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인건비가 협약할 때 당시보다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될 경우 포함해서 변경되면 모두 다 사전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연구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예상이 좀 들고 있지만 좀 이 부분은 종전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저희 연구재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을 저희 반만해서 나중에 제도 개선의 건의를 정부에 할 수 있게 있을 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시설 장비배 변경을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영되지 않는 걸 구입할 때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근데 반영되지 않은 거를 변경해서 구입할 경우도 사전 승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는 반영돼 있었으나 이건 오타입니다. 반영돼 있었으나 구입을 취소하는 경우까지도 사전 승인 사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꼭 알아주셔야 될 거는 해당 단계에서 종전에는 단계에서 단계 간 2월은 불가능했고 잔액의 경우는 반납이었는데요. 지금은 2월이 승인상으로 가능하다. 그럼 정산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법에 따라서 현재는 연차 정산이 아닌 단계 정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데 혁신법 시행령 13조 제6항을 보시게 되면 매년마다 사용 내역을 통합이지발 시스템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연구기관에서 다 등록을 완료를 하시면 시스템에서는 등록 버튼 누르시게 되면 다음 연차로 자동 이월을 직접비, 간접비, 현물 포함해서 모두 다 이동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단계에서 단계기간 연구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두 다 동일하고요. 단계 연구기간의 사용 내역이 다 입력이 되시고 정산이 마무리가 되시면 2월금 신청을 단계 종료 2개월 이내까지 연구기관에서 저희 연구재단 사업부서로 제출하시게 되고요. 그 부분을 사용시적 보고 제출을 완료하시게 되면 2월금 승인과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산에 대한 대상이 되실 경우에 정산 결과를 해당 영리기관 통보를 해드리고요. 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있습니다. 회수에 대한 규정과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발표를 생략을 하고요. 네, 정산에 대한 주기 달라지는 점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종전에는 연차 정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연차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단계 있으면 단계 정산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는 정산의 개념은 단계 정산까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정산 제출 서류는 종전에 3종 있었던 사용시적 보고서, 회계감사 의견서, 현물부담 확인서 이외에 자체 규정이 있을 경우는 이것 또한 통합이지발 시스템에 업로드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용 용도와
또는 사용기준 위반할 경우는 사용금액의 부당집행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질문했던 것 중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5가지만 주된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동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연도별 단계별 이월금 사용 방법은 연도별은 별도의 승인사항 없이 사용 내역 등록을 완료를 하시면 통합이지바르 시스템에서 등록 버튼 누르시면 자동 이월이 된다는 점. 단계별 이월은 단계간 이월은 사전 승인사항으로서 단계 종료 2개월 이내까지 사업부서에 승인된 승인 요청에 대한 공문을 회신해 주시면 과 통합이지바르 시스템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승인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외기관에 대해서 위탁연구개발비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참고로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의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해외 소재되어 있는 국외연구개발기관은 현재 혁신법의 해석상으로는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어떤 자문을 하거나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에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6번의 연구활동 사용 용도는 협약금액 변경 승인사항인가요? 절대 승인사항이 아니고요. 승인사항 없이 자체 변경 후 전문기관의 통보사항이라고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연구자의 4대 보험 기간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직접비 대상이기 때문에 간접비가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네, 나머지는 자료로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연구재단에 많은 홈페이지 질의를 남기는 부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홍한빈님께서 말씀하신 답변 모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너무 중간에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감안해서 저희가 답변에 대한 초안을 좀 작성을 해서 오늘 설문조사를 응하시는 분이 통해서만 지금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서 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채팅창을 좀 저희가 복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재단 홈페이지 혹은 저희 연구재단 사업부서나 정산부서 통해서 그 문의사항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권고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뭐 쌍방간 온라인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좀 불안정 사항이 좀 있었는데 수시 체크를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잠시 쉼 없이 마지막 통합이지바르 시스템에 대한 연구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금부터 바로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또 설명해 주신 여러분께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다음 발표 순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